안녕하세요. 공무나무 장영석입니다. 자, 그 과제명 과제 읽기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8일이에요. 3월 18일이고 어제 제가 3월 17일 날 출석 수업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출석 수업을 모두 했거든요. 세 과목을 울산 지역대학에서 수강을 했습니다. 울산까지 간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울산 수업을 들은 거죠. 만약에 서울에서 했으면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 과목이 서울에서는 어떤 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또 좋아요. 여러모로 오프라인은 강의를 내가 복습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출석 수업을 마친 뒤에 출석 수업 과제물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오프라인에서는 그거를 기억하기가 어렵고, 또 강의가 우리가 멀티미디어 강의를 들으면은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출석 수업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이 비대면 수업, 줌 수업이 없었을 때도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뭐 다 해내긴 했지만, 비대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훨씬 좋습니다. 뭐 한 가지 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일단은 이동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필요한 시간에,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이제 카메라를 켜라, 비디오를 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내가 그런 게 좀 자유롭다면은 또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멀리 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들고, 또 강의도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불편한 환경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전에 진짜 9시간, 10시간을 지역대학에 가가지고 수업을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통신대학교가 생긴 지 꽤 그래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대학은 뭐 책상이나 의자,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두꺼운 방석, 그런 거를 꼭 챙겨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진짜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앉아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수업 받기가 힘듭니다. 힘들어.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출석 수업을 이제 했고,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출석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뭐 이왕이면은 온라인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을 하실 분들은 오프라인 뭐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도서관 활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또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학 생활이라는 게 그냥 온라인으로만 한다는 것이 좀 심심하기도 하고, 좀 재미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혼자서 공부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좀 수동적이죠.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뭐 공부하러 온 거지 뭐 사람들 만나러 왔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자주 소통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좀 아쉬운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까지 수업을 듣고, 출석 수업을 듣고, 과제가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제 제출 기한이 저 같은 경우는 4월 1일까지로 세 과목이 그 제출 기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답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뭐 답이 뭐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된 거죠. 그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과제를 뭐 기다렸다가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세 과목에 대한 출석 수업 과제를 다 했고, 제출까지 다 했습니다. 그냥 다 내버려요. 이게 오래 가지고 있는다 해가지고 뭐 수정을 할 것도 아니고
또 수정을 한다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뭐 그런 것도 좀 미비하고, 그죠? 수정을 한다 해가지고 점수를 더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금 쓴 것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내니까 여기 수업 시험에 출석서 과제물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뉴가. 여기 보면은 지금 어제 한 거예요. 다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정보에서 출석 수업이 3월 17일입니다. 3월 17일 세 과목이 다 3월 17일인데 여기 과제물 제출 있죠? 여기에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제출 일시가 나오니까 3월 18일로 되어 있죠. 3월 18일 00시 00분 자정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세 과목 듣고, 그러니까 총 9시간이죠. 9시간 듣고 바로 이거 하나 해가지고 좀 놀면서 했어요. 하긴 놀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12시에 끝내서 낸 건데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18일 오늘인데 오늘 요거 두 가지 15시 53분에 하나 내고 17시 49분에 하나 내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거 뭐 건들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뭐 점수를 못 받아도 뭐 그냥 이 상태로 둘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내고 나면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 과제도 하고 있는데 중간 과제도 이미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다 해놓은 거거든요. 낸 것도 있고 여기 세 과목이 중간 과제고 세 과목이 출석수 과제예요. 그래서 요거 테스트 영어 연습, 그리고 영어 국가 A에 영어권 국가 A에, 그리고 영시 읽기 기초 요 세 과목이 과제물인데 이미 뭐 다 해놨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뭐 제출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영어권 국가 A에도 이렇게 다 해놨죠. 그리고 테스트 영어 연습 요것도 다 해놨습니다. 10장 나왔네요. 하여튼 저는 미리미리 이렇게 다 해놓는 편입니다. 과제물 제출 기한이 아직 좀 멀었어요. 여기 중간 과제 온라인 제출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니까 12일까지가 마무리라고 본다면은 거의 뭐 3주 이상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과제물 공지가 나온 지가 2월 26일이니까 벌써 20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고 봐야 되겠죠. 중간 출석수 과제를 이틀, 뭐 하루 만에 다 한다고 봤을 때,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월 26일, 그리고 그럼 한 50일 정도가 있거든요. 50일 정도. 공고가 되고 50일 정도 후에 제출을 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시간이 뭐 진짜 남아도는 거죠. 충분히. 그냥 뭐 한 3일, 저는 한 5일 정도 걸리긴 했는데, 세 과목 중간까지 하는데 5일 정도 걸리긴 했거든요. 조금 시간이 좀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금방 끝냈어야 되는데 잘 못한 면이 있고, 또 다른 거를 하느냐고 못한 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 해놨기 때문에 좀 편하죠.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할 수가 있고, 또 기말고사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형성평가도 있잖아요. 형성평가 여기 이제 맞춤 정보에 보면은 이제 멀티미디어 강의 요거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지금 이거 테스트 영어 연습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제작이 되고 있어요. 아직 제작 중이기 때문에 제작된 것까지는 다 봤고요. 그리고 요거 영어하기 2에는 조금 내용이 좀 심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영어하기 2회까지 다 완료를 해놓으면 온전히 이것은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돌입을 하면 되겠죠. 시간이 그러면 저한테 한 2달 정도, 4월, 5월, 6월, 한 3개월 정도, 넉넉 잡아서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기말고사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형성평가 20점하고 또 과제물 30점이잖아요. 만점이. 뭐 30점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한 40에서 50점 사이 그 점수를 확보해 놓는다고 본다면은 기말고사에서 25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맞추면은 거의 뭐 그냥 이수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이 학기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학사 학위 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 할 때가 좀 어렵죠. 사실 처음 할 때가 어렵고
저도 여러 이제 학위 과정을 하면서도 방송통신대학교를 이제 새로 할 때는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겪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또 학사학위 뭐 이상 또 더 이렇게 더 학사학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거죠. 그게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일을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숙달이 돼가지고 굉장히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죠? 내 일처럼 내 일이 되기 때문에 내게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해진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영어 영문학과를 끝으로 이제 방송대는 그만할 생각이지만 뭐 더 해도 뭐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많이 연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학위 하나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도 물론 내가 일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보상, 그러니까 대가를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보면은 좀 쉬워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인데 뭐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능력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능력 이상의 그 일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뭐 계속 그것을 할 수 있으면은 뭐 해도 되는 거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은 또 다른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쉬워지거나 혹은 익숙해지거나 편해지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게 되면은 아주 그 편해지는 거죠. 그냥 요령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빨리 끝내놓으면 또 그만큼 다른 것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의 지금 이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제물 좀 읽어보는데 이게 본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사이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이 본론이고 지금 이야기할 것은 그냥 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 핵심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과제를 여러 학과의 과제를 해보니까 마치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언어처럼 제가 지금 언어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용어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패턴인 거예요. 패턴. 그러니까 과제물도 과목만 다를 뿐이지 그 형식은 대부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이제 한 개 수행할 수 있으면은 모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과에 처음 입학을 했어요. 근데 처음 입학을 해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그 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결국에는 해내요. 근데 내가 애초에 경영학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고 경영학이라는 그 전공에 대해서 학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다만 경영학과를 선택했을 뿐이지 어떤 학과를 선택하더라도 그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 그러니까 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했고 어떤 과제물이 나한테 주어졌을 뿐이지 어떤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든 학과에 대해서 과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뭐 글을 직접 쓰지 않을 뿐이지 그런 이제 시간을 드린다면은 얼마든지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과제명 읽기는 어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학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면은
그것이 모든 학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한 거는 다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기초 미시 경제론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들었던 과목이기도 한데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통해 수요의 법칙에 성립하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이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냥 그 간단한 요약에 불과한 것이지 이 과제를 수행할 만큼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죠. 여기 이제 보면은 7쪽 내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7쪽 내외라 그랬으면은 7쪽까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죠? 7쪽, 6, 7, 8쪽 요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그리면은 어느 정도 분량을 뭐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또 12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글자 크기도 꽤 크거든요. 네. 기초 미시 경제론이 교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그 이제 대체 효과라는 것의 정의를 공부를 하고 또 소득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공부를 하면 되겠죠.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근거로 제시해야 될지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한 재화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이 증가할 때 재화의 균형 가격이 뭐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 시장 가격 이런 게 있는데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을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인 것이고 균형 가격은 어느 가격이 적당한지를 정해 놓는 거죠. 근데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균형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뭐 그러한 전제로 좀 이야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시장 가격은 그 이 균형 가격을 넘어설 수도 있고 혹은 균형 가격보다 또 낮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그 소득의 증가만으로는 결정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도 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왜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갖는지 설명하시오. 이거는 좀 공부를 다시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지금 경제학에 대해서 다시 또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어느 정도 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를 해가지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은 또 안 되고 자기의 그 말로 좀 바꿔가지고 써줘야 되겠죠. 제가 바꾸는 요령은 뭐 다른 데서도 좀 알려드렸지만은 그 말의 순서를 바꾸거나 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도 돼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단순히 그거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유의어, 유사어 이런 것들로 단어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근데 뭐 완전히 그 동의어나 유의어로 바꾸는 뭐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떤 표현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말 바꿔서 쓰고 뭐 그런 것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 영어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용어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잖아요. 그래서 그 국어의 영역에서도 그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표절이 되지 않는 그 범위에서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이런 표절에 검색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요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뭐 하기에는 조금 그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물 작성에 대해서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를 한 권 두고 거기 그걸 가지고 그 문장을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거 했고 자, 경영학과 소비자 행동론 3학년. 최근 국내 및 해외에서도 세대 간 차이
자, 얘 MZ세대 vs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세대 간 차이를 반영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사례를 한 가지 찾아 제시하고 자신의 실제 경험 사례도 가능. 이 사례를 윤리론의 5가지 관점인 의무론, 권리론, 공리론, 정의론, 상대주의 관점 중 3가지에 적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 및 논의하고 마케팅 시사점을 도출하시오. 자, 이런 것들은 그 글의 내용에 의무론이나 권리론, 공리론, 정의론 이런 것 중에 3가지가 그 연결이 돼 있는 점을 확실히 그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의무론에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내가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냥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의무론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에 부합한다. 뭐 이런 얘기를 써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의무론인지를 내가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독자, 글을 읽는 누가 그냥 알아서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론에 대한 이 이론을 공부를 하라는 의도예요. 이 과제는 의무론, 권리론, 공리론, 정의론, 상대주의 관점 이것을 공부를 하라는 거죠.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 자신의 실제 사례나 어떤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부분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뭐 말은 쉬울 수도 있지만은 막상 글을 쓰면은 이게 쉽게 뭐 써지는 그런 글은 아니기도 해요. 이게 그 사전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사례를 그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어떤 건지를 좀 찾아야 되고 특히 기업이 세대 간 차이를 반영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세대 특정한 세대에게 포커싱된 그런 마케팅 활동을 찾아내고 그것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밝혀줘야 되겠죠. 그러면 좀 읽는 사람이 편해지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뭐 MZ세대와 또 어떤 베이비붐 세대 간의 그 차이를 반영한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겠죠.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뭐 운동하는 거라든지 헬스 분야, 헬시 분야 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마케팅이 뭐 어떠한 시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건데 결국에는 어떤 그 마케팅적으로 세대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좀 더 소구력을 증가시키는 적극적으로 그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모든 세대를 좀 아우르면은 좋겠지만은 모든 세대를 포괄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약간 흐지부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은 이것이 어떤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정 세대를 목적으로 한 타겟팅을 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지시사항은 뭐 크게 뭐 없는데 뭐 폰트 사이즈 이런 거를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글씨 사이즈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대학 교재를 이용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죠? 교재 1장하고 1주차 강의 거의 뭐 나온다는 얘기인데 되겠죠. 자, 조직 창의성과 혁신. 이제 과목이 오래되면은 조금씩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하지 않았지만은 조직 관리론이니까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창의성 및 혁신의 성공 사례 하나와 실패 사례 하나를 골라 소개하고 성공 또는 실패 이유를 각각 분석하시오. 이거는 과제를 수행하는 본인의 역량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례를 찾는 리서치가 많이 필요한 건데
평상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 사례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또는 그 상장 폐지가 되고 이런 그 회사들을 좀 찾아서 보면은 실패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 매출, 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겠지만은 어떤 이제 기술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죠? 그 어떤 창의성,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매출이 뭐 급상승하거나 해가지고 또는 그것을 기술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또 볼 수 있는 뭐 IT 업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완성품 제조업체라든지 뭐 그런 회사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뭐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뭐 판매를 시작한 지 뭐 몇 년 만에 뭐 매출액 뭐 얼마를 달성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매매라고 했으니까 성공 사례 하나를 2매 정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실패 사례 하나를 2매 정도 하고 그렇게 쓰면 될 것인데 이거에 이제 성공한 이유 그다음에 실패한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할 때는 그 속성을 미리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술적인 차원인지 인적 문제인지 경영 능력인지 어떤 자본의 문제인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그 나열을 해놓는 겁니다. 일단은 그죠? 여러 가지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자본력 그리고 어떤 기술 혁신, 그다음에 뭐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그 기술, 다른 아이디어를 새롭게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게 좀 부족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기업이 그 살아남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어떤 창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더라도 그게 이제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특허가 돼 있다 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은 이제 특허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죽음의 계곡이라는 건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실패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공 사례는 이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도입, 성장, 성수, 쇠퇴 이런 주기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느 한 아이템이 쇠퇴를 할 때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또 다시 성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논설문의 형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뭐 이런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뭐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도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고 또 하나 성공 사례와 실패 이유를 여러 가지 방금 얘기했던 어떤 기술력, 연구, 자본력, 경영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겠다. 뭐 이러한 그 의도 뭐 그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죠.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면 되겠고요. 결론은 뭐 그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써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지시사항을 이제 잘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나무위키, 개인 블로그, 개인 유튜브 등은 참고 문헌이 아니라니까 도서라든지 또는 논문이라든지 학술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죠. 어느 정도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자기가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은 그거는 상관없겠지만요. 자, 넘어갈게요. 이 비즈니스. 자, 최근 애플이 발표한 비전 프로가 컴퓨터 환경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작성자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분량 2페이지 내로 작성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어려운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거를 좀 봤어요. 보니까는 과연 저거를 뭐 하는데 쓸까? 과연 저렇게 비싼 거를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거를 쓰고 보면서 그냥 영화나 보고 무슨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그거 하려고 저거를 쓰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반품이 이게 됐잖아요.
반품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인 저처럼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굳이 그거를 쓰지 않아도 지금 쓰고 있는 환경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마중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컴퓨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컴퓨터 환경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공간 컴퓨팅인데, 그러니까 이 무한한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모니터 앞에 놓고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는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 비전 프로라는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가상 공간, 이 무한한 공간에서 내가 실제 컴퓨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만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앞으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어떤 작업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굳이 모니터 이렇게 놓지 않고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모니터를 두게 되는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 공간에다가, 제한된 공간에다가 많은 모니터를 놓을 수 없는데, 그 가상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전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또 그런 게 있어요. 뭐 사례, 다른 제품들과 좀 비교를 해본다든지, 뭐 그런 거 조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업체가 이 비전 프로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얘기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자, 왜냐면 지금 이미 이런 다른 업체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메일 쓰는 거니까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의 개수가 4개는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 문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이제 내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사전 지식만으로는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내용도 조금 포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간 컴퓨팅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것에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4개 논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거, 그 VR 체험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생산관리. 자, 이거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생산관리는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그 어떤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게 좀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조금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기본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교재를 보면은 충분히 답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 관리 및 풀이 및 해석하기 이런 건데, 주공정을 구하는 거. 주공정이 이제 뭐냐면은 그 가장 많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일 단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일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 공정을 합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주공정이라는 것이 가장 그 많은 일수를 연결하는 것이 주공정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잡으면 그 많이 걸리는 그 공정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정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일수가 많은 것을 연결한 게 주공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프로젝트 전체 소요 시간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270일 이내에 완료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생산 관리가요, 통계학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확률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식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기대값과 분산, 이거 기대값은 뭐 평균이고 맞죠? 평균이고 분산은 뭐 구하면 되죠. 분산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면 될 것이고요. 국제 경영학,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 3위를 달성한 것의 배경과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좀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이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자료를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이론적인 내용은 경영학이라는 그 교재를 활용해서 보면은 되고요. 각종 서점 및 인터넷 자료 자유롭게 참조를 하라 그랬으니까 기사 같은 거, 그죠? 기사 왜 그 전기 자동차하고 SUV, 그죠? SUV 준중형,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준중형 소형 SUV 자동차의 판매량이 이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가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일단은 뭐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어떤 세계적으로 SUV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죠. 왜냐면 뭐 레저 활동이라든지 또는 좀 더 큰 차, 뭐 가족이 타는 차 또는 자녀가 있거나 어디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SUV 차량이 수요가 많이 생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자동차를 좀 저렴한 값에 많이 만들고 또 외국에 공장이 있어서 또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수요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었다. 거기다가 어떤 그 SUV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이미 그 할 수 있는 기반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전기 자동차 글로벌 에서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을 했죠. 그죠?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에너지 고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전기 자동차를 현대차가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판매를 하면서 이런 게 가능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참고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뭐 기사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4매 이상으로 하니까 3매, 5매 정도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게요. 노사관계론.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노동조합의 역할. 이거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노사관계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 이거를 좀 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내가 알고 있는 그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기대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 이것은 좀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좀 해봐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교재에서 뭐 거의 대부분 다뤘겠지만은 분명히 다루지 않은 그 노동조합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조금 그 파생된 노동조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일치하지는 않고 약간씩 뭔가 조금씩 다른 그런 것들도 하나의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이지 않을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장의 그 업무 배제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조합장은 노동위원장은 근로를 하지 않잖아요. 월급을 받는데 월급은 그 노동자들로부터 모아가지고 월급을 받고 뭐 그런 거니까. 뭐 그런데 노동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근로를 하면서 또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교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 방향이 있을 거예요. 노동조합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놨는데 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노동자를 위한 복지 증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회사하고 좀 협상을 하고 그 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그 틀에서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 그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지시사항이 많은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논술형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출처, 이 챗GPT를 대부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통계학과하고는 좀 다르게. 물론 통계학과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하더라도 챗GPT가 완벽한 답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왜 이게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그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답을 써서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보니까 조금 과제 작성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편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도 영어 영문학과 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딱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는 그냥 완료를 할 수가 있게 된 건데, 처음에 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학과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보면서 충분한 그 자료 조사 해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글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메일이나 이런 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